들리시나요? 거기 들리시나요? 에이요. 들리니 얘들아? 들려? 거기 있니? 들려? 아, 지파 다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 방송 1시간 미룬 거거든. 이제 나오는구나. 나 얼마나 시겁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안 나와서. 아, 다행이다. 마이크가 안 되더라고? 갑자기? 프로그램이 이상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1시간 늦게 오긴 했지만 이렇게 제 시간에 만날 수 있게 됐네요. 오늘 방송 아예 못하는 줄 알았어. 오늘은 이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ASMR 시간이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채팅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바로 책 읽을 거랑 채팅 바로 끌 거예요. 오늘 집사들 와줘서 고맙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아, 진짜 기다려줘서 고맙고 와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은 이제 슬슬 채팅 끄고 오늘 방송 제대로 된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채팅 껐고요. 지금부터는 채팅이 안 보입니다. 짠!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배경음은 일단 야생의 숨결로 틀어놨는데 혹시 알람이 뜰 수도 있거든? 주인 일단 알람을 꺼놓는다고 꺼놨는데 또 막 갑자기 뜨면은 약간 슬퍼질 수도 있겠지? 아무튼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데미안이고요. 아마 2번에 나눠서 읽을 것 같아요. 내가 10살이 되던 해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라틴어 학교 시절의 체험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때의 추억들은 진하게 밀려와 가슴을 파고들며 슬픔과 즐거운 전율로 마음을 뒤흔든다. 어두컴컴한 골목들과 환한 건물, 교회 탑들과 시계소리, 사람들의 얼굴과 아늑하고 따뜻한 방, 비밀을 둘러싸여 유령이 나올 것 같은 공포로 가득한 방들, 따뜻하고 비좁은 방과 토끼들과 하녀들의 냄새, 집에서는 약 다리는 냄새와 말린 과일향이 풍겨왔다. 밤과 낮, 두 세계의 양쪽 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곳엔 두 세계가 얽혀 있었다.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그러나 이 세계는 비좁아서 안에는 부모님밖에 살지 않았다. 이 영역의 대부분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엄격함, 모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였다. 이 세계 속에는 부드러운 빛, 명확함과 깨끗함, 그리고 따뜻하고 다정한 예절들이 깃들어 있었다. 아침에는 찬송가가 불려졌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 이 세계에는 곧바로 미래를 통하는 고든 길이 있었고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선한 목적들, 사랑, 그리고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인생이 맑고 명확하고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으려면 사람들은 이 세계의 편이 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다른 세계가 이미 우리 집 한가운데에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냄새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으며 기대와 요구 또한 달랐다. 이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라든가 직공들이 속해 있었으며 유령 이야기와 추한 소문들이 있었다. 그곳에는 섬뜩하고 요사스럽고 끔찍한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넘쳤고 도살장과 감옥, 주정뱅이들과 구엄치는 여자들, 새끼 낳는 암소와 쓰러진 말들, 강도와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흥미롭고도 무서운, 거칠고도 잔인한 모든 일이 바로 내 주변에서, 옆 골목에서, 이웃집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경찰과 불량배들이 쫓고 쫓기며 거리를 휩쓸고, 주정뱅이들은 아내를 두들겨 팼고, 저녁이면 젊은 여자들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늙은 여인들은 주술을 걸어 누군가를 병들게 할 수 있었고, 숲에는 도둑들이 살았고, 방화범이 경찰에 잡혀가기도 했다. 이처럼 또 하나의 격렬한 세계가 넘쳐나고 악취를 풍겼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우리 집만은 제외되었다. 그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황홀한 일이었다. 우리 집에서 평화와 질서, 안정, 그리고 의무와 책임, 용서와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이 있다는 것도 꽤나 멋진 일이었다. 여러 가지의 일들, 소란스럽고 요란한 것, 어둡고 폭력적인 것들이 가득한 곳에서 한달음에 어머니의 품으로 도망칠 수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두 세계의 경계가 가깝게 다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가정부 리나는 저녁 기도를 드릴 때면 거실 문가에 앉아 깨끗하게 씻은 두 손을 빳빳하게 다림질된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맑은 목소리로 함께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럴 때 리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들의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다. 하지만 부엌이나 장작을 쌓아둔 광에서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작은 부족간에서 이웃집 여인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땐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다른 세계에 속했고 비밀에 둘러싸여 있곤 했다. 모든 일들이 바로 그러했으며 내 자신조차 마찬가지였다. 확실히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고 내 부모님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내 눈과 귀를 돌리면 어디에서나 다른 세계가 있었다. 나는 다른 세계 속에서도 살고 있었다. 비록 그런 것들이 내게는 낯설고 무서운 일이었다고 하도, 때로는 그곳에서 양심의 가책과 불안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동안 가장 살고 싶어한 곳은 금지된 세계였다. 그리고 밝은 세계로 돌아오는 것을,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 아름답지도 않고 지루하고 몸이 건조한 세계로 돌아가는 일처럼 여긴 적도 있었다. 물론 내 인생의 목표가 우리 부모님처럼 되는 것이며 더할 나위 없이 맑고 밝고 훌륭한 절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임을 잘 의식하고 있었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길은 너무 멀었다. 거기까지 이르자면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학업을 계속하고 온갖 시험들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그 길은 또 다른 캄캄한 세계의 옆이나 한가운데를 통해 가야 하므로 그 세계에 아주 머무르거나 어쩌면 그 안으로 빠져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일이었다. 그러한 운명에 놓이게 되는 타락한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무척 열심히 읽었다. 거기에서는 어둠의 세계로 빠져버린 방탕아들이 아버지와 선한 곳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구원이며 현명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바람직하다고 느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악당들과 방탕아들에 대한 대목이 나를 더 사로잡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어떤 때는 방탕아가 참회를 하고 다시 밝은 생활로 받아들여지는 결과가 불만족스럽게 여겨질 정도였다. 물론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낸 적은 없었고 될 수 있으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어쨌든 그러한 생각은 단지 마음이 맨 밑바닥에 막연한 공상으로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악마에 대해 상상할 때도 그것이 변장을 하고 있든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든지 간에
언제나 저 아래 길거리나 시장 혹은 술집에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결코 우리들의 세계 속에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나의 누나들 역시 밝은 세계에 속해 있었다. 내 눈에 누나들은 나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어머니와 가까운 데 보였다. 나보다 더 착하고 도덕적이었으며 나쁜 점이 없었다. 물론 누나들에게도 약간의 부족한 부분과 나쁜 버릇이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나의 경우와는 달랐다. 나의 경우 악마와의 접촉은 몹시 괴롭고 곤혹스러운 것이었으며 어둠의 세계가 훨씬 더 밀접하게 느껴졌다. 누나들은 부모님처럼 칭찬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다. 누나들과 다퉜을 때에도 시간이 흐른 뒤에 양심적으로 되돌아보면 내가 늘 나빴고 싸움을 건 쪽이었기 때문이었다.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도 언제나 나였다. 누나들을 모욕하는 것은 부모님과 성과 도덕을 모욕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누나들과 함께 나눌 수 없는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한 고리의 불량아들과 나누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양심에 비추어 아무런 거리낌 없는 밝은 날에 누나들과 함께 어울려 훌륭하고 품위 있는 빛 속에 있는 자신을 본다든가 할 때는 흐뭇한 마음이 되기도 했다. 천사라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알던 것 중에 최고이고 달콤하고 경이로운 일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 그러한 날은 내게 아주 드문 일이었다. 때때로 나는 가끔 우리들에게 허락된 어린아이다운 좋은 놀이를 하다가도 못된 성질을 참지 못해 누나들에게 싸움을 걸었다. 그러다 화가 치밀면 스스로 화를 못 참아 닥치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후회스러운 욕설을 내뱉기로 했다. 그런 후회는 을에 초라하고 어두운 후회로 가득 차서 보내는 몇 시간이 계속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왔다. 그 후에 다시 밝은 비줄기가 내리고 갈등 없는 조용하고 고마운 행복이 몇 시간 동안 날 찾아오곤 했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우리 반에는 시장의 아들과 살림관의 아들이 있었는데 가끔 우리 집에 놀러오곤 했다. 둘 다 다소 거친 아이들이긴 했지만 선량하고 안정된 세계에 속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들이 늘 경멸하던 공립학교에 다니는 이웃 아이들과도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제 그들 중 한 명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어느 날 수업이 없던 오후, 아마도 10번째 생일이 막 지났던 때였을 것 같다. 나는 이웃의 두 친구와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때 덩치 큰 아이 한 명이 다가왔다. 13살쯤 된 힘세고 난폭한 남자아이로 초등학교 학생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양복점을 운영하는 술주정뱅이였으며 가족들 모두 평판이 좋지 않았다. 나는 이 프란츠 크로머를 잘 알고 있었다. 그 애는 무서운 아이였다. 그 애가 우리들 사이로 불쑥 끼어들자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몸가짐은 벌써 오랜스러웠고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다. 우리는 그 애가 시키는 대로 다리 옆에 강가로 내려갔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다리 기둥 뒤로 돌아갔다. 아치형의 다리 기둥과 천천히 흐르는 강물 사이의 강가는 온통 쓰레기, 유리조각, 고철덩어리와 그 밖에 다른 잡동사니들로 지저분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가끔씩 쓸만한 물건들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우리들은 프란츠 크로머가 시키는 대로 그 주변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것을 그에게 보여야만 했다.
그러면 그 애는 그 중에서 괜찮은 물건을 골라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강물에 던져버렸다. 크로머는 우리들에게 납, 구리, 주석으로 된 물건이 없는지 잘 살피도록 했고 그런 것들을 모두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는데 뿔로 된 낡은 빗도 챙겨 넣었다. 나는 그 애와 함께 있는 내내 마음이 몹시 조마조마했다. 아버지가 아신다면 분명 그 애와의 만남을 말리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프란츠 크로머가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애가 나를 한패로 생각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은 오히려 기뻤다. 그 애가 명령하면 우리는 복종했는데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 애와 함께 어울리는 일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습관처럼 자연스러웠다. 마침내 우린 땅바닥에 주저앉아 휴식을 취했다. 프란츠는 물에 침을 뱉었는데 그 모습이 꼭 어른처럼 보였다. 그는 이빨 사이로 침을 뱉어서 아무 것이나 맞출 수 있었다.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친구들은 우리 또래의 학생들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허풍과 나쁜 짓들을 자신 삼아 떠들어 됐다. 나는 잠자코 있었지만 내 침묵이 크로머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 않을까 몹시 두려웠다. 함께 있던 두 친구는 처음부터 내게 떨어져 몹시 아예 크로머에게 붙었고 나는 그들 사이에서 이방인이었으며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나의 태도가 그 아이들 눈에는 거슬린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인데다 좋은 집안의 아들인 나를 프란츠 크로머가 좋아할 리가 없었다. 두 친구들도 여차하면 날 모른 채 할 거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나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꾸며내기 시작했다. 나는 대담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그 영웅적인 도둑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 물방앗간 옆 과수원에서 어느 날 밤 친구와 사과 몇 자루를 훔쳤는데 그것도 흔한 사과가 아닌 라이네테 종과 금빛 파르메네 종과 같은 최고급 사과였다고 말했다. 꾸며내기 시작한 이야기는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나는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들리게 했다. 말을 금방 끝내면 더 난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으로 온갖 기교를 부렸다. 한 명이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던지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밑에서 망을 보아야 했는데 한 번에 들지 못할 정도로 자루가 너무 무거워진 사과자루를 둘로 나누어 반만 가져왔기 때문에 30분 뒤에 다시 가서 나머지를 가져와야 했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다 끝냈을 때 나는 박수를 기대했다. 그만큼 내가 꾸며낸 이야기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다. 두 친구는 상관없다는 듯이 무표정이었지만 크로머는 눈을 반쯤 내리깐 채 날카롭게 나를 쏘아보더니 위협하는 투로 물었다. 그 이야기 정말이야? 정말이야. 내가 대답했다.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럼 틀림없이 했어. 나는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맹세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맹세해. 나는 더럽 겁이 났지만 계속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나는 외쳤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단 말이지. 크로머는 그제야 몸을 돌렸다. 이제 살았구나 하고 생각했던 나는 크로머가 조금 후에 돌아가자고 말하자 무척 기뻤다. 다리 위에 이르렀을 때 난 머뭇거리며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 어차피 같은 길로 가야 하니까. 크로머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는 길이 같잖아. 그 애가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도 난 도망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애는 정말 우리 집 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윽고 우리 집의 대문과 묵직한 구리 손잡이, 햇빛이 반사된 창문, 어머니 방에 커튼이 보이는 곳에 이르자 나는 저절로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구나. 밝고 평화가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일까. 내가 재빨리 문을 열고 살짝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했을 때 프란스 크로머가 뒤따라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마당 쪽으로만 햇빛이 들어오는 서늘하고 침침한 타일 복도에서 크로머는 내 곁으로 발짝 다가가서 팔을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그렇게 서두르지 마.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팔을 잡은 그 애의 손은 마치 무쇠처럼 단단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것일까? 혹시 나를 괴롭히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금세 불안해졌다.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면 누군가 달려나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체념했다. 왜 이래? 내가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물었다. 별거 아니야. 잠깐 너한테 뭘 물어보려는 것 뿐이야. 다른 아이들은 들을 필요가 없는 일이니까. 그래?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더 하라는 거야? 난 올라가 봐야 해. 알겠어? 너도 알겠지. 물방앗간 옆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크로머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난 몰라. 그저 물방앗간집 주인이 것이라고 생각했어. 크로머가 한쪽 팔을 내 어깨에 두르더니 자신에게로 바짝 끌어당겼기 때문에 바로 코앞까지 그의 얼굴이 다가와 있었다. 심술궂은 두 눈과 사악한 웃음을 띠고 있는 얼굴에는 잔인한 기운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래? 그럼 그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내가 알려주지. 난 그 집이 사과를 도둑맞고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리고 주인이 사과를 훔쳐간 놈이 누구인지 알려주면 이 마르크를 주겠다고 한 것도 알고 있지. 뭐라고? 맙소사. 나는 신음을 내뱉었다. 그렇지만 설마 네가 주인에게 일러 바치지는 않겠지? 나는 그 애의 양심에 호소하는 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다. 그 애는 다른 세계의 인간이었으며 그에게 있어 배신 따위는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이 아니었다. 이런 일에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들과 본질적으로 달랐으니까. 일러 바치지 말라고? 크로머가 가소롭다는 듯 픽 웃었다. 이봐, 넌 내가 돈 찍는 공장이라도 가진 줄 알아? 난 가난뱅이야. 너처럼 부자 아버지도 없는데 왜 이 마르크를 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겠니? 어쩌면 그 주인이 좀 더 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놓아주었다. 우리 집 현관은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의 향기가 나지 않았고 나를 감싸던 세계는 허물어지고 말았다. 그 주인은 내가 도둑놈이라고 고발하겠지. 아버지께는 말할 거고 그 주인은 내가 도둑놈이라고 어쩌면 경찰이 날 잡으러 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모든 혼돈과 공포가 나를 위협해왔다.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위험이 나에게 맞서고 있었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나는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아, 이럴수가. 순간 눈물이 솟아나왔다. 그 애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한 위기를 벗어날 방도가 없었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난 호주머니란 호주머니를 샅샅이 다 훑어보았다. 그러나 사과 하나, 칼 한 자루도 없었다.
그때 문득 시계 생각이 났다. 낡은 은시계였다. 움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차고 다니기만 했던 할머니가 물려주신 시계였다. 나는 재빨리 시계를 꺼냈다. 크로머, 나를 제발 이러지 말아줘. 그래선 이게 좋을 게 뭐가 있겠니? 내게 이 시계를 줄게. 자, 받아. 내게 가진 게 정말 없어서 그래. 이 시계를 가져. 은으로 만들어진 거야. 내부 장치도 전부 고급이야. 물론 좀 고쳐야 하긴 하지만. 나는 말했다. 그 애는 웃으며 큰 손으로 시계를 받아주었다. 그 손으로 보며 나는 그 애의 손이 얼마나 나에게 폭력적이며 얼마나 깊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 삶과 평화를 파괴하려고 하는지를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 그건 은으로 만든 거야. 난 무력하게 떨면서 말했다. 이따위 낡아빠진 시계가 은이면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좋은 거라면 너나 고쳐서 써. 경멸로 가득 찬 말투였다. 하지만 크로머, 나는 그 애가 그대로 가버리지 않을까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소리쳤다. 잠깐만 기다려봐. 우선 이 시계를 받아. 정말 은으로 만든 거야. 은이라고. 진짜야. 난 가진 게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 애는 냉정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누구에게 가려는지 알긴 아는구나. 경찰서에 가서 말할 수도 있어. 난 순경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애는 가려고 돌아섰다. 나는 그 애의 소매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했다. 일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었다. 그 애가 이대로 가버린 후에 일어날 온갖 일들을 겪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았다. 크로머,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진 않겠지? 너 농담이지? 나는 초조한 나머지 잔뜩 쉰 목소리로 애걸했다. 물론 농담이야. 하지만 이 농담으로 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크로머,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말 좀 해봐. 뭐든지 하겠어. 그 애는 눈을 내리깐 채 나를 위아래로 보더니 다시 웃었다. 바보 같은 소리 작작해. 그 애는 선심이라도 쓴다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너도 나처럼 잘 알고 있잖아. 이 마르크를 벌 수 있는 입장이야. 그리고 그걸 쉽게 포기할 만큼 부자도 아니고 말이야. 그쯤은 너도 알겠지. 하지만 넌 부자인데다가 은시계도 가지고 있잖아. 넌 내게 이 마르크나 주면 돼. 그러면 끝이지. 난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했다. 그러나 이 마르크라니. 그건 나에게 있어 10마르크나 100마르크, 1000마르크와 같은 엄청난 돈이었고 마련할 수도 없는 돈이었다. 손에 닿을 수도 없는 큰 돈이었다. 나는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었다. 어머니께 맡겨놓은 조그마한 저금통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아저씨가 오셨을 때나 다른 비슷한 기회에 생긴 10페니짜리와 5페니짜리 동전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것 말고는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때 나는 아직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 돈이라고는 정말 한 푼도 없어. 하지만 다른 물건이라면 얼마든지 줄게. 난 인디언 책과 병정들과 나침반도 있어. 그걸 너에게 줄게. 내가 올상이 되다시피 하며 부탁했다. 크로머는 대담해 보이는 입술을 심술궂게 실룩거리다 바닥에 침을 퇴퇴 뱉었다. 웃기지 마. 그딴 쓰레기는 너나 가져. 나침판이라고? 날 더 화나게 하지 말고 돈을 가져와, 돈을. 그 애는 명령하듯 말했다. 하지만 정말 돈이 없는 걸 돈을 구할 수가 없어. 정말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정 그렇다면 내일까지 여유를 줄 테니 이 마르크를 가져와. 학교가 끝난 뒤에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어. 그러면 되는 거야.
돈을 안 가지고 오면 그땐 정말 큰일 날 줄 알아? 그렇지만 어디서 그런 돈을 가지고 오란 말이야. 정말 어떻게도 안 되면 어쩌지? 아, 돈은 너희 집에 충분히 있잖아.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일 학교 끝나고 보자. 알겠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그는 무서운 눈빛으로 날 쏘아보았다. 그리고 침을 한 번 더 뱉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나의 생활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대로 어디론가 도망쳐 영영 돌아오지 않거나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결심이 확실한 형체를 가지고 떠오른 것은 아니었다. 어두운 현관 맨 위층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불행에 내 몸을 맡기고 있었다. 리나가 장작을 가지러 광주리를 들고 내려오다가 그렇게 앉아 훌쩍거리고 있는 나를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식구들에게는 아무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2층 방으로 올라갔다. 유리문 옆에 옷걸이에는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다. 이런 물건들을 보니 우리 집의 분위기와 애정이 나에게 밀려들었고 내 마음은 세상 모든 곳에서 버림받은 방탕아가 그리워하던 고향집과 방을 보고 그 향기를 다시 맡았을 때 그러하듯 애틋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였으며 나는 죄를 한껏 짊어진 채 낯선 홍수 속에 깊숙이 잠겨 있었다. 모험과 죄악에 얽혀져 적에게 협박을 받은 나를 기다리는 것은 불안과 위협과 치욕뿐이었다. 모자와 양산, 오래된 자갈이 깔린 고급 현관 바닥, 가구 위에 걸린 커다란 그림, 거실에서 들려오는 누나의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립고 부드럽고 소중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더 이상 내게 위로가 될 수 없었으며 확실한 내 것도 아니었다. 오로지 질책일 뿐이었다. 나는 그 밝고 고요한 세계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나는 내 깔개 위에 지워지지 않는 더러운 말을 하고 있었고 우리 집의 세계에 전혀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몰고 왔다. 지금까지 수많은 비밀과 불안을 가졌다 해도 오늘 내가 가져온 것에 비하면 모두 어린이 장난이며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운명이 쫓아와 내게 손을 뻗쳤다. 이 손에서는 어머니조차 날 구해낼 수 없었고 더욱이 어머니가 알아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지금 나의 죄가 도둑질이든 거짓이든 간에 난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았던가? 그건 모두 마찬가지였다. 나의 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그 사실 자체였다. 왜 나는 그 애를 따라갔던 건가? 왜 나는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에게 복종했던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따위 도둑질 이야기를 꾸며댔던가? 그런 것이 진정으로 영웅적일 수 있다고 믿었던 걸까? 그런 짓이 진정으로 그때부터 악마가 내 손을 잡고 있었고 적이 내 뒤를 따라다니게 된 것이다. 한순간 나는 앞으로 닥쳐올 공포보다는 내 앞길이 이제 점점 내리막길이 되어 마침내는 암흑에 이를 것이라는 섬뜩한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지금 이 잘못으로 인해 또 다른 새로운 잘못들을 저지르게 될 것이고 누나들과 다정히 지내는 것과 부모님과 인사하고 입맞춤하는 것도 모두 거짓이라는 것, 나만이 알고 있는 숨길 수밖에 없는 운명과 비밀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걸 나는 똑똑히 느꼈다. 아버지의 모자를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믿음과 희망이
내 마음을 스쳤다. 아버지께 모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의 처분에 따라 벌을 받게 되면,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내 편이 되게 할 수만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잘못을 비는 시간, 힘들고 가슴 아픈 시간, 후회로 가득 차 용서를 비는 시간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은 얼마나 달콤한 위로처럼 느껴졌던가, 얼마나 아름다운 유혹이었던가. 그러나 모두 부질없는 생각이었다. 나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비밀로 간직해야 하는, 오로지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쩌면 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앞으로 영원히 나쁜 길로 빠져들어 악한 사람들과 비밀을 나누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분명 그들과 비슷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난 어리석게도 어른인 척, 영웅인 척을 한 대가로 생겨난 일들을 견뎌야만 하는 것이다. 내가 방으로 들어섰을 때 아버지께서 내 신발이 젖은 것을 보고 꾸중하신 것은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아버지는 그것만 꾸중하시느라 더 나쁜 상황을 알아채지 못하셨다. 나는 그 비난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남몰래 다른 일과 연관시켜버렸다. 그러다 보니 새롭고 묘한 감정이 마음속에 불꽃처럼 튀었는데, 그것은 날카롭게 날이 선 듯한 반항심이었다. 순간 젖은 신발만 꾸짖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가 경멸스럽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신다면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은 흡사 살인죄를 지어 신문받아야 할 판에 조그마한 빵 한 조각을 훔친 것을 신문받는 사람이 된 심정이었다. 그것은 추악하고도 적대적인 느낌이었지만 강력하고도 깊은 매력이 있었고, 이 느낌은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더 단단하게 나를 내 비밀과 죄에 결박시켰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크로마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을지도 모르고, 비록 우리 집 사람들은 나를 철부지 어린애로 다루고 있지만 내 머리 위로 폭풍이 휘몰아치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경험 중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깊이 내 머리 위로 폭풍이 휘몰아쳐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해온 경험 중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깊이 기억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최초의 균열이었고, 내 유년 시절의 근간을 이루는 기둥에 가해진 최초의 톱질이었다. 그것은 모든 이가 각자 자신이 되기 위해 스스로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었다. 그 누구도 감지하지 못한 이런 경험으로 우리의 운명에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선이 그어지는 것이다. 그런 톱질이나 균열의 흔적은 다시 아물고 치유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 가장 긴 비밀스러운 암실에서는 여전히 살아남아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다. 나 자신은 이러한 전율적인 감정에 두려움을 느껴 곧바로 엎드려 아버지의 발을 키스라도 해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러나 용서를 빈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고, 그것은 어린아이일지라 하더라도 어떤 현자 못지않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내 문제를 잘 생각해보고 난관을 극복해 나갈 좋은 방법을 강구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나는 저녁 나절 내내 달라져 버린 집안의 분위기에 익숙해지기 위해 애를 써야만 했다. 벽시계와 책장, 성경책과 거울, 책꽂이와 벽에 붙은 그림들이 나에게 작별을 구했고, 나는 내 삶의 온갖 행복들이 모두 과거가 되어버린 채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괴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젠 나 자신이 스스로 어둡고 낯선 세계, 내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한가운데에 새로운 흡입력 있는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았고 그 맛은 쓰디쓴 것임을 알았다.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자 놀라운 변화에 대한 불안과 공포였기 때문이다. 겨우 침대에 눕게 되었을 때 나는 기뻤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녁 기도는 최후의 죄를 사하는 불처럼 내 위에 쏟아졌고, 가족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를 불렀다. 그러나 난 차마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멜로디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담즙이자 독이었다.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실 때 나는 곧 기도를 드릴 수 없었고, 아버지가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고 기도를 끝냈을 때 심한 마음의 경련이 나를 단란한 가족의 테두리에서 갈라놓았다. 몹시 지친 나는 차갑게 떨며 내 방으로 갔다. 자리에 누워있는 동안 따뜻함과 안정감이 부드럽게 나를 감쌌지만 내 마음은 다시 불안해졌고 지나가버린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는 평소 때와 다름없이 내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해주었다. 어머니가 든 촛불의 가느다란 빛이 아직도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다. 어머니가 다시 한번 내게 와주신다면 어머니는 느낄 것이다. 나에게 다정하게 입맞추고 물어보시겠지. 너그러이 희망을 안기며 물어보시겠지. 그러면 나는 울 것이고 목구멍에 걸려있는 돌덩이가 녹아 흘러내릴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용서를 빌리라. 그러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고 내게 구원이 올 것이다. 문 틈새로 비치던 촛불의 빛이 다 사라져버린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다시 낮의 사건이 떠올랐고 적의 눈을 벽으로 정면으로 응시했다. 크로모아의 얼굴이 뚜렷이 보였다. 그는 한쪽 눈에 가늘게 뜬 채 입술에는 야비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는 절망감이 커졌으며 그의 얼굴은 점점 더 크고 추악하게 변해 내가 잠들 때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밤 내가 꾼 꿈은 크로모나 오늘 일이 아니라 온통 휴일의 평화와 환희에 둘러싸인 것이었다. 부모님과 누나가 내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장면이 나왔다. 한밤중에 잠에서 깼을 때까지 그 행복의 뒷맛이 느껴졌으며 유난히도 흰 누나들의 흰 여름옷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나는 천상의 낙원에서 현실로 굴러떨어져 다시 사악한 적과 눈이 마주쳤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도록 일어나지 않느냐고 물으셨을 때 나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러고는 어디가 아프냐고 묻자마자 토를 하고 말았다. 덕분에 나는
얼마간은 좀 괜찮을 수 있었다. 나는 원래 조금 아픈 덕에 아침 내내 카멜레 차를 마시며 침대에 누워서 어머니가 옆방에서 청소하는 소리와 리나가 바깥에서 고기 장수와 흥정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오전은 어떤 환상과 동화의 세계와 같았고 눈부신 햇빛이 방 안을 가득 비추었지만 학교의 초록색 커튼에 가려진 그런 햇살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도 흥미롭지 않았으며 뭔가 박자가 뒤틀린 멜로디 같았다. 그래, 차라리 내가 지금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그러나 난 가끔 그랬던 것처럼 단지 몸이 조금 아플 뿐이었고 이 정도로는 아무 일도 해결할 수가 없었다. 학교를 가지 않을 수 있는 핑계는 되었지만 11시에 시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크로머로부터 나를 보호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친절한 간호 역시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고 오히려 귀찮고 고통스럽기만 했다. 나는 곧 잠든 척하고 누워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모두 소용없는 일이었다. 나는 11시에 시장에 가야만 했다. 그래서 10시쯤 일어나 이젠 몸이 다시 좋아졌다고 했다. 이럴 경우 대개 다시 자리에 눕거나 학교에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때문에 나는 학교에 가겠다고 했다. 돈 없이 크로머에게 갈 수 없었기에 내 작은 저금통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안에 든 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 돈으로 크로머를 만족시키기 어렵지만 돈 한 푼 없이 가는 것보단 나을 거라고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이다. 양말바람으로 살그머니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책상에서 내 저금통을 꺼내왔을 때는 기분이 아주 나빴다. 비록 어제만큼 나쁘진 않았지만 가슴이 너무 뛰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야 처음으로 저금통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잠겨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도 여전히 가슴이 뛰고 있었다. 저금통을 뜯는 일은 아주 쉬웠다. 얇은 양철막대 하나를 두 동강으로 부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막상 저금통이 부서진 자리를 보니 무척 슬펐다. 이것으로 난 최초의 도둑질을 한 셈이 되었다. 나는 그때까지 나쁜 짓이라곤 사탕이나 과일 같은 간식을 몰래 꺼내 먹은 정도의 일밖에 하지 않았다. 이것이 비록 내 저금통이자 하더라도 나는 지금 도둑질을 한 셈이었다. 크로머와 그가 속한 세계에 내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고 거기에 저항했지만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악마가 나를 잡아간다고 해도 되돌아갈 길이 없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세어보았다. 저금통 안에 가득 찼던 돈이 막상 손에 쥐고 보니 형편없이 작았다. 65펜이었다. 나는 아래층 마루 밑에 저금통을 감추어 놓고 돈만 꼭 쥔 채 집 밖을 나섰다. 지금까지 현관을 지나던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다. 누군가 2층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재빨리 도망쳐 나왔다. 아직 10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나는 일부러 지름길을 피해 골목길로 비행 돌아갔다. 처음 보는 것 같은 구름 아래로 나를 보고 있는 집들을 지나쳐 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걸어갔다. 언제인가 학교에서 친구 하나가 가축시장에서 1달러를 주었던 일이 문득 떠올랐다. 하나님이 내게도 그런 행운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싶었지만 나는 더 이상 기도할 권리가 없는 놈이었다. 또 이제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더라도 저금통이 이전 상태로 되돌아오진 않을 것이다. 멀리서 프란츠 크로머가 나를 알아보고는 나의 존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듯이 천천히 걸어왔다.
내 곁에 가까이 오더니 명령하는 듯 따라오라는 눈짓을 하고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쉬트로 거리를 걸어 따라 계속 내려가 좁은 다리 하나를 건너 작은 골목에 있는 공사 중인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에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창문도 없어 담벼락들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크로머는 주위를 살핀 후 안으로 들어갔고 나도 그 뒤를 따라갔다. 그는 벽 뒤로 돌아가 나에게 오라고 신호를 하곤 손을 내밀었다. 갖고 왔어? 그는 차갑게 물었다. 난 주머니에 움켜쥐고 있던 돈을 꺼내어 그의 손바닥에 떨어뜨렸다. 마지막 5페니의 동전이 짤랑하는 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그는 그 돈이 얼마인지 알았다. 65페니뿐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날 쳐다보았다. 그래, 나는 겁먹은 태도로 대답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너무 부족하다는 건 나도 알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더는 가진 게 없는걸. 나는 네가 꽤 똑똑한 녀석이라 생각했는데. 그는 비교적 온화한 말투로 나를 비난했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남자들 사이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난 결코 너한테 부당한 것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런 계산에 맞지도 않는 돈 따윈 도로 넣어도. 너도 잘 알겠지만 네가 곧장 가서 일러 바치면 가져온 주인은 값을 깎거나 하지 않아. 값을 정확히 전부받을 수 있어. 하지만 나한텐 이것밖에 없어. 더는 없다고. 이건 내가 저금했던 돈이야.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야. 하여튼 널 괴롭히려는 건 아니야. 넌 나한테 아직 1마르크 35페니를 빚진 셈인데 언제 갚을 거지? 그래, 꼭 줄게. 내일이나 모레, 어쩌면 곧 더 많이 생기게 될지도 몰라.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건 너도 잘 알잖아.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널 괴롭힐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 다만 오늘 오전 중에 그 돈을 받았으면 해. 너도 알다시피 난 가난해. 아마 난 너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훨씬 맛있는 점심을 입었을 거야.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 좋아, 조금 더 기다리기로 하지. 모레 오후에 휘바람을 불 테니까 그때 정확히 가지고 와야 돼. 내 휘바람 소리 알지? 응, 알고 있어. 나는 대답했다. 그는 나와 자기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나를 두고 가버렸다.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만약 크로머의 휘바람 소리를 듣는다면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가끔 그 휘바람 소리를 들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나 놀이를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 휘바람 소리는 나를 따라다니며 내게 명령했으며 마침 그것은 나의 운명이 되어버렸다. 온화하고 풍요로운 오늘 가을 오후에 나는 아끼는 정원에 나와 서 있을 때 나는 지금보다 더 어리고 착하고 자유분방하고 잘 보호받고 있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그때 즐겨하던 놀이를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때 어디선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예상했던 크로머의 휘바람 소리가 들려와 나의 마음을 무섭게 뒤흔들었다. 휘바람 소리로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은 여지없이 파괴되어 산산이 깨져버렸다. 나는 또다시 밖으로 나가 협박하는 이의 뒤를 따라야만 했다. 취하고 증오심을 일으키는 곳에서 계속 그 애에게 변명을 하고 돈에 대한 그의 재촉을 당해야 했다. 그런 일이 비록 몇 주일쯤 계속되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수년처럼 아니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다. 가끔 5펜이나 1크로센을 가지고 가기도 했는데 그것은 리나가
부엌 식탁 위에 그냥 놓아둔 시장 바구니 속에서 훔친 것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크로모에게 욕을 먹고 멸시를 당했다. 나야말로 그를 속이고 그를 기만하고 정당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그에게서 돈을 도둑질해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 일상에 이때처럼 순환을 받은 적도 이보다 더 큰 절망감과 이 이상의 굴욕을 느낀 적도 없었다. 저금통은 장난감 돈으로 채워져서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주었다. 아무도 그 저금통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언제 들킬지 몰라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어머니께서 조용히 내게 다가오실 때는 혹시 저금통의 행방을 물어볼까 싶어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보다 더욱 큰 두려움을 느꼈다. 내가 돈을 하나도 구하지 못한 채 그 악마에게 나타나는 때가 많아지자 그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위해 일해야만 했다. 그를 대신해 그의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10분 동안 한쪽 다리로 뛰라고만 한다든가 지나가는 사람 위도새에 종이 조각을 붙이고 오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에 대한 가책으로 나는 수많은 밤을 악몽에 시달리며 악마에게 쫓겨 가위에 눌린 채 식은땀을 흘려야만 했다. 결국 나는 병이 났다. 자주 토하고 곧잘 오한이 났으며 밤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열이 올랐다. 어머니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리고 내게 더욱 관심을 보였는데 그것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을 때 어머니가 초콜릿 하나를 가지고 오셨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내가 착하고 얌전하게 하루를 잘 보내면 잠이 잘 들도록 이런 것들을 상으로 주시곤 했다. 그때도 어머니가 여기 서서 내게 초콜릿 한 조각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고작 머리를 흔드는 것이 전부였다.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아니야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난 이렇게 고함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께서는 초콜릿을 내 머리맡에 놓고 가셨다. 이튿날 어머니가 그 일에 대해 캐물으러 하자 난 아무것도 모르는 채 행동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의사를 데려오셨는데 의사는 나를 진찰하곤 아침에 냉수욕을 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그 시절의 내 상태는 일종의 정신착란 상태였다. 우리 집의 정돈된 평화 속에서 난 요령처럼 겁먹고 괴로워하며 지내고 있었다. 난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었으며 한순간이라도 내 자신을 잊은 일이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종종 화를 내며 이유를 물었지만 나는 그저 묵묵히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었다. 구원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날 찾아왔다. 동시에 그 영향은 내 안으로 스며들어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오는 날까지도 계속 작용하고 있다. 그 당시 우리 학교에 전학온 학생이 한 명 있었다. 그는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로 이 도시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소매에 검은 상장을 두른 그는 나보다 나이도 많고 한 학년 높았다. 모든 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그에게 관심이 갔다. 이 이상한 학생은 보기보다 나이 들어 보여 누구도 그를 어린 소년으로 느끼지 않았다. 마치 얼음처럼 뭔가 낯설고 점잖게 행동했던 그는 우리 어린 소년들 사이에서 호감이 가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는 우리들과 함께 어울려 놀지 않았고 더욱 싸움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다만 선생님을 대할 때는 어른스럽고 단호한 그의 음성만큼은 다른 학생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가끔 큰 교실에서 다른 한 반과 함께 수업하는 일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 반과 합반 수업을 하게 된 것은 데미안의 반이었다. 우리 하급생들은 성경 이야기를 공부했고 상급생들은 작문을 지었다. 우리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억지로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자주 데미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묘하게 나를 매혹시켰다.
그의 총명하고 밝고 심지어는 비범해 보이기까지 하는 얼굴을,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전혀 주어진 과제를 하고 있는 학생처럼 보이지 않았고 자신만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처럼 보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나는 그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일종의 저항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태도는 조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자신만만했으며 눈은 마치 어른의 시선을 담아놓은 것 같은 표정을 띠고 있었으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다소 서글픈 듯한 냉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내게 어떤 사랑스러움 혹은 연민의 정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간혹 그와 시선이 마주치면 나는 깜짝 놀라 시선을 돌려버리곤 했다. 그 당시 그가 어떤 모습의 학생이었는지 회상해보면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평범한 학생들과 달리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점이 다른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했다. 하지만 그런 점 때문에 그는 남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마치 왕자가 농부의 아들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어색한 농부의 아들 옷차림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곤 했다. 그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내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차츰 흩어지자 그가 내 곁에 다가와 인사를 했다. 이 인사 역시 또래 아이들처럼 평범한 말투였지만 너무 어른스럽고 점잖게 들렸다. 함께 가도 괜찮을까? 그가 친절하게 물었다. 나는 기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내가 어디쯤 살고 있는지 그에게 알려주었다. 아, 거기? 그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 집이라면 벌써 알고 있었어. 현관 위에 있는 독특한 장식물이 흥미를 끌었거든. 나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다. 게다가 그가 우리 집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데 당황했다. 우리 집 대문은 아치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초석으로서 일종의 문장이 새겨져 있긴 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평평해져서 거의 알아보기 힘들었다. 가끔 채색을 하는데도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문장은 우리 가문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난 그것에 대해선 아무것 잘 몰라. 나는 미안한 듯이 말했다. 그건 아마 새이거나 그와 비슷한 무늬일 거야. 그런데 많이 낡아서 알아보기 힘들 텐데. 우리 집은 옛날에 어느 수도원의 소유였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한번 살펴봐. 그런 문장은 꽤나 흥미로운 거니까. 내가 보기에는 매처럼 보였어. 우리는 계속 함께 걸었는데 나는 속으로 매우 당황하고 있었다.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생각난 것처럼 그가 웃었다. 참, 아까 수업 시간에 우리 같은 반에 있었지? 그는 쾌활하게 말했다. 이마에 표적을 달고 다닌 카인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 같던데 그렇지?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니? 물론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배워야 했던 과목은 무엇 하나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그와 말하는 것은 마치 어른에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데미안이 친근하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봐, 거짓말할 필요 없어. 그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다른 이야기들보다 좀 더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봐. 선생님께서는 그 이야기에 대해 별로 자세히 가르쳐주시지 않으셨으니까. 신이나 죄 같은 통속적인 이야기밖에 안 하셨어. 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해. 그는 말을 멈추고 미소 띈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그런데 너는 이 이야기 재밌니?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난 이렇게 생각해. 카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이야. 우리가 배우는 것의 대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완벽한 진실이고 정당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선생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야.
대개는 다른 면에서 볼 때 더 나은 의미를 갖게 돼. 예를 들어 카인의 이야기의 경우 그의 이마의 표적에 관해서도 우리는 선생님의 설명만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거든. 너도 그렇지 않니? 어떤 사람이 싸우다 형제를 죽이는 일은 분명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불안하고 소심해진다는 것도 이해가 가능하긴 해. 하지만 그가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겁주기 위해 일부러 특별한 헌장까지 달았다면 이건 좀 우스운 일 아니니? 맞아, 그래. 나는 흥미를 느끼며 말해 대답했다.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는 내 어깨를 쳤다. 아주 간단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건 바로 표적이야. 자, 생각해봐. 만약 남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누구도 감히 그 사람을 건드리려는 사람이 없고 그의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깊은 인상을 주었다면 말이야. 그들은 이마에 무슨 우편물의 소인 같은 표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거야. 추측이 아니라 확실할 정도야. 세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말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뭔가 경외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 그들에겐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그들의 눈빛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고 지혜로워 보이면서도 대담한 무엇인가가 느껴졌을 거야. 그 남자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웠겠지. 그래서 그는 표적을 지니게 된 거지. 그걸 사람들이 각자 자기식대로 설명하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하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바라지. 사람들은 카인의 자손들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표적을 원래처럼 혼장처럼 설명하지 않고 반대대로 설명하고 이 표적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했어. 또 사실 그러하기도 했겠지. 무섭다고 말이야. 아마 실제로도 그러기도 했겠지. 용기와 개성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니까. 두려움을 모르는 강한 종족이 자기네들 주위에 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한 종족에게 일종의 보복을 가한 거야. 그들이 받고 있는 공포심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하나의 전설과 별명을 만들어서 붙였던 거지. 내 말을 이해하겠니? 그건 다시 말해 카인은 하나도 나쁘지 않았다는 말이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사실은 아니라는 말이네.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어. 아주 오래된 옛 이야기일수록 진실에 가깝지만 그 진실들이 언제나 사실 그대로 기록되고 올바로 해석되어 왔다고는 할 수 없어. 쉽게 말해 난 카인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단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을지도 몰라. 카인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가볍게 떠들어대는 허무맹랑한 소문에 불과한 거지. 하지만 정말 카인과 그 자손들이 일종의 표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전혀 달렸다는 것만은 진실이라고 생각해. 나는 대단히 놀랐다. 그럼 동생을 죽인 것도 진짜라고 믿어? 충격을 받은 난 이렇게 물었다. 물론 사실이지. 그건 분명히 사실일 거야. 강자가 약자를 죽였던 거야. 정말 그들이 형제였는지는 의심스럽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결국 모든 사람들은 형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강자가 약자를 죽인 것에 불과해. 그것은 매우 영웅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하여튼 약한 자들은 두려움을 느꼈던 거야. 그들은 공포에 휩싸여 한탄했겠지.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들에게 왜 그들을 해치우진 못하지?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겁쟁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진 않을 거야. 그럴 수는 없어. 그자가 표적을 달고 있어. 신이 그들에게 표적을 주셨거든 하고 말할 거야.
대충 그렇게 해서 황당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거야. 아참, 널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군. 그럼 잘 가라.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중간에 기침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더 했다가는 계속 기침하고 뭐하고 기침하고 뭐하고 이럴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환절기라서 이래저래 감기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 감기에 걸린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미안하지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팅 켰는데 오늘 어땠나요? 평소에 읽었던 게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이번엔 좀 천천히 읽어봤는데 괜찮았으면 좋았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책 읽었던 거 너무 즐거웠고요. 네, 새로 오신 집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주인이 이제 주인이 중간에 이래저래 기침도 하고 이랬는데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데미안은 다음번 ASMR 방송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집사들 안녕히 가세요. 좋은 꿈 꾸고 즐거운 월요일을 보낼 수 있길 바라요. 다들 잘 가요.